여권 증명서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릴게요. 보기 1번 누룩 패스, 2번 백신 패스. 다시 들려드릴게요. 보기 1번 누룩 패스, 2번 백신 패스.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지금부터 정답 보내주시는 분들 중 추첨을 통해 햄버거 쿠폰 드리겠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돌발 퀴즈 내일 또 만나요. 틱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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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란한 입담의 환상 드리블. 오늘 이 뉴스를 주목하라. 이슈 티키타카. 머리부터 발끝까지 핫이슈 더 뜨겁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청코노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네, 안녕하십니까, 최진봉입니다. 홍코노 김병민 윤석열 캠프 대변인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병민입니다. 네, 잘 지내시죠? 네. 윤석열 대변인이시죠? 김병민 대변인? 네. 집은 왜 샀대요? 집은 왜 팔았대? 집을 팔았습니다. 네. 싼 값에 팔아갖고 정말 싼 속상해요. 네. 그런가요? 네. 아니, 왜냐면 그 당시 2019년도 4월인데 아픈 가족 사이에 대해서 아주 짧게 한 30초만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90이 넘는 윤석열 후보의 이 부모님 윤기준 교수님이 고관절이 다쳐갖고 걷기가 어려운 상황에 병원에 있었고요. 네, 아픈 가족사네. 예, 그 연희동에 있는 자택이 2층 집인데 대문을 열고 1층까지 가는 데만 계단이 있고 또 1층, 2층을 오가는 계단이 문제가 있어서 빠르게 이 단독주택을 처분하고 아파트로 이사하는 과정이 있었고요. 부동산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다 매매가 이루어졌는데 어저께 나왔던 뉴스를 보고 그 집을 사갔던 사람이 김만배의 누나더라라는 걸 어제 처음 알았습니다. 처음 알았습니까? 예. 진짜? 확실한지는 모르고? 윤석열 후보가 엄청 놀랬겠네요. 어저께 저 MBC의 100분 토론 녹화를 사전에 하고 있었고요. 녹화장에 들어가 있으니까 뉴스를 보고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네. 그리고 스튜디오 문을 열고 나와서 이런 뉴스가 있는데 아셨어요라고 하니까 그런 일이 있냐라면서 어처구니 없는 표정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데 저녁에 뭐 확인해 보거나 이게 왜 이런 거 같다 이런 얘기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어디다 확인해 봐요? 뭘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부모님한테. 부모님한테? 아버님한테. 아니 그 내용을 매매를 했는데 그 사람이 드냐라는 걸 이제 물어본 거죠. 네. 매매는 한 건 알았는데 그 사람한테 매매를 한 건 알았죠. 왜냐하면 부모님이 안 좋으셔서 빠르게 이사를 가야 됐던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단독주택을 한 1억 정도를 금매로 내놨고 더 싸게 그리고 아파트로 새로운 아파트를 사서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 아파트는 또 급하게 들어가니까 조금 더 주고 들어갔다는 겁니다. 근데 보면 지금 그 팔았던 연희동 주택이 한 2년 사이에 엄청나게 많이 올랐다는 거잖아요. 그 연희동 주택이 90평 정도 넘는 굉장히 좋은 터에 있는데 연희동이나 이런 데에 단독주택 대형 평수가 잘 안 나와요. 그러니 이 내용을 보고 정말 금매로 나온 좋은 물건을 후다다닥 가져간 게 아니냐. 제 개인적으로 속이 좀 쓰립니다. 아버지가 집을 팔았는데 아는 사람이 사갔다. 조금 우연치고는 좀. 그렇죠. 우연치고는 약간 이상하지. 그러니까 지금 김병민 대변인의 말을 그대로 100% 믿으면 뭐 이건 조사해 봐야 된다고 봐요. 아직도 뭐 저는 물론 이게 어떤 건지는 아직까지는 모르죠. 물론 이제 검찰이 수사하고 경찰이 수사해서 결과를 나타내야 되지만 이상하지. 지금 주진우 기자 말씀처럼 그렇지 않은 김만배 씨가 지금 뭐 언론에 도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야당도 김만배 씨하고 연결만 되면 모든 사람을 다 지금 엮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공격을 하고 그런 상황에서 윤석열 후보의 이제 부모님 집이 그렇게 팔렸다고 하니까 하필이면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검찰 출근하기 바로 전이거든요. 그 전에 이게 매매가 됐는데 몰랐다? 뭐 모를 수도 있겠지. 뭐 그거는 뭐 이제 지금 해명하신 대로 그게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니까 제가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다고 보고요. 다만 국민들이나 여권에서는 당연히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어요. 상황적으로 보면. 중요한 거는 매매를 해서 그게 뭐가 문제냐라고 그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매매를 해서 뭔가 이득을 얻은 게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이 더 비싸게 이걸 싸게 팔았다. 그렇지. 싸게 그렇게 팔았다?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의혹을 무슨 문제가 있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거는 맞아. 지금 네. 김병민 대변인이 얘기한 게 한마디만 의혹을 제기하는 측 먼저 얘기하고 이 의혹을 네. 제기하는 측에서는 다운 계약서를 써서 비싸게 파는데 싸게 판 것처럼 했다라고 의혹을 제기하는 네, 거예요. 하나씩 얘기 좀 다 설명드릴게요. 다운 계약서를 하려면 세금을 절세하기 위한 수단 아닙니까? 이 집에 45년을 살아요. 그래서 이 양도소득세에 대한 다운 계약서를 써서 탈피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겁니다. 초창기 때 이거 보도하면서 문제 제기한 사람이 뇌물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 뇌물성으로 돈을 더 얹어주려면 업계약서를 써야지 이게 말이 되지 않는 것이고 한 가지 중요한 건 부동산 중개한 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동산 중개한 분을 통해서 딱 거래가 됐는데 그분 인터뷰한 걸 보니까 아니 뭐가 문제되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부동산 중개한 분은 이게 윤석열 후보의 아버지 집이라는 건 알았죠. 그거는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왜냐하면 없어요? 윤석열 후보가 직접 한 건 아니니까. 근데 윤기중 교수님이 네. 아시는 분은 또 아시는 분이니까. 네. 예. 그분 아들이 검사하는 건 알겠죠. 그 동네 사람들이 알려면 얼마든지 알 수 있겠죠. 자, 그 정도는. 김병민 예. 대변인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광상도 의원 아들이 50억 퇴직금을 받은 거 예. 그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신속하게 특검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니 이거 산업재해에 운운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대한민국에 있는 재해로 고통받은 수많은 노동자들을 그렇죠. 예, 비하한 발언일 수도 있는 건데요. 네. 여기에 대한 해명도 적절치 않고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강찬우 수원지검장이 예. 화천대유 관련해서 수사를 막 하다가 화천대유 쪽에 어. 고문 변호사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합니까? 윤석열 후보는. 윤석열 후보가 그 내용을 꼭 집어서 얘기는 하진 않지만 지금 권순일 대법관 문제부터 시작돼서 이 화천대유를 둘러싸 있는 굉장히 기이한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는 것 네. 아닙니까? 검찰 어느 출신들이. 누구도 이 내용에서 성역으로 보호돼서는 안 된다. 성역 없는 수사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윤석열 후보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건 증거 인멸의 걱정이거든요. 알겠어요. 성역. 예. 윤성열. 예. 성열. 예. 네. 자, 그러니까. 그래서 특검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중요한 거는 곽상도원 아들이 50억 받은 거 이건 분명히 잘못됐다고 생각하시죠. 그럼요. 그러니까 그건 잘못됐습니다. 동의를 해야 돼. 그건 네. 동의 안 하면 정말 문제라고 보고요. 수사를 해야 한다고 보고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요. 특검 얘기를 자꾸 하는데 특검이 중요한 게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합수본을 만드는 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합동사무를 만들어서 거기에 관련된 예를 들면 금융이든 국세청이든 다 들어와서 함께 수사를 해서 빠른 시간 안에 결과를 내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특검을 하는 걸 지금 얘기할 그런 단계는 아니라고 봐. 왜냐하면 합동수사본부나 경찰이나 검찰에 수사를 했는데 제대로 수사를 안 하거나 뭐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그때 가서 특검을 또 얘기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 수사 내용이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도 모르는데 특검부터 하자고 자꾸 얘기하는 것은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 수사를 빨리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고 관련된 분들 소환하면 소환 적극적으로 임해서 다 소명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수사가 빨리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육구상구님께서 김병민 대변인 하루도 편할 날이 없네요. 너무 힘드시겠어요. 힘들 것 얘기합니다. 힘들죠? 아닙니다. 근데 뭘 아니지. 시간이 어제도 밤 늦게까지 토론을 하고 또 아침부터 일을 하니까 네. 예. 많이 힘들어 보여요. 힘들어 보여요. 얼굴이 낯빛이. 살이 조금씩 빠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많이 빠졌어요. 어제 그런데 왜 그 토론이 생방송이 아니라 녹화로 나왔죠? 밤이 11시가 넘는 그 시간대의 토론이어서 너무 늦은 시간이다 보니까 1시간 반 정도 녹화라고 그대로 내보내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아, 그래요? 심야에 하는 토론 경우엔. 네. 근데 긴장감을 위해서는 딱 그 시간에도 괜찮은데 방송국에서 그렇게 정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어제 민주당 국민의힘 경선 TV 토론회가 있었는데요. 한 장면 듣고 올까요? 문재인 정권에 실패한 국방부 장관이나 참모총장이나 이 사람들 다 데리고 와서 이제 북핵 대북 정책을 만들었는데 이거 보니까 대북 정책이 우리 당 성격하고는 전혀 달라요. 문재인 정권이 이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대북 정책에 관해서는 문성열이라는 말도 지금 SNS에 떠돌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어떻게 후보님이 생각하십니까? 만드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어떤 점이 저 문재인 정권과 아니 같습니까? 주범국의 공조를 강화해서 비핵화 대화를 제기하면 남북간 소통을 확대한다. 네네. 이거 문재인이가 늘 해오던 아니, 거죠. 이거는 문재인 정권만이 판문점에 아니고 남북의 상설 사무소 그거는- 설치한다. 네. 이것도 문재인이가 해오던 거죠. 문재인이가 홍준표 후보가 계속 이렇게 하면서 윤석열까지 나왔어요. 네. 국민의힘 경선 후보 토론에서 윤석열 후보 네. 네, 아마 홍준표 후보가 윤석열 후보의 중도 외연 확장에 대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해주는 것 같아요. 자칫 잘못 생각하면 2018년도에 한반도 평화에 대한 급물살을 타고 있었고 그 당시에 당 대표가 홍준표 대표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치러졌던 지방선거에서 어떤 선택을 국민들께서 했는지 다 기억하실 텐데요. 이 외교안보에 있어서는 완벽한 정답은 없는 것 아닙니까?
결국 국민들의 사회적 총의를 모으면서 우리 국가에 대한 문제를 차분하게 풀어가야 되는데 너무 극단적인 선에서 모든 것들이 다 닫아놔서는 안 되거든요. 남북 문제에 대해서는 그럼 네. 문재인 대통령이 잘했다 이렇게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무조건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남북 간의 평화 모드를 함께 가져가는 측면에서 하지만 이 정상회담 이후로 북한이 비핵화에 나서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문제를 제기할 거냐고 합리적인 제안을 했다면 그렇게까지 당시 자유한국당이 국민들에게 외면당하지는 않았을 거다라는 분석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잘한 게 있다는 거잖아요. 네. 문재인 정부도 잘한 게 있다는 거잖아. 국민들이 원하는 평화를 위해서 함께 그렇지. 나가는 건 잘하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네. 저는 그런 부분은 잘한다고 생각해요. 윤석열 후보도 네. 정말 잘한 정책은 받아들이고 또 바꿀 부분은 얘기하고 이러면 된다고 그렇죠. 무조건 생각해요. 반대만이 그러니까요. 이게 그건 아니에요. 무조건 반대만 하다 보니까 지금 윤석열 후보가 그렇게 지지율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반대만 하지 마시고 제 생각엔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또 잘못되면 이렇게 바꿉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안보 문제도 저는 그렇게 접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제 토론은 그래도 좀 나았어. 그 전에 토론할 작게 5015하고 김여정 담화문 때문에 엄청난 또 마이너스가 됐잖아요. 작게 작게 5015는 전원책 변호사가 그랬더라고요. 윤석열이 옳다. 무슨 소리예요? 전원책 변호사님은 옳은 말을 잘 안 하시는 분이세요. 왜 이러세요? 아니 작게 5015에 대한 얘기를 공개적인 석상에서 군사 대비를 언급하는 것 자체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여기서 상세적으로 대통령의 역할을 언급하면 더 이상의 작게의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네. 몰랐잖아요. 작게 그렇지 않아요. 그날 토론이 끝나고 나서 작게 5015, 5027 등에 대한 내용들을 다 인식을 하고 5015에 대한 내용은 처음 던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나오고 나서 다시 한번 숙지를 했습니다만 중요한 건 작게는 한 번 더 유사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필요한 것이고 작게 5015라는 건 전작권이 반환된 것을 전제를 하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당연히 전작권이 반환된 상태에서의 대한민국 지도자의 의사결정에 미국 대통령과의 협의는 최우선 과제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언급한 거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잘했다라고 평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알겠어요. 좀 잘 몰랐어도 몰랐다고 하면 됩니다. 자, 5718 괜찮아 모르는 게 죄입니까? 거기서 모른다고 검사하다가 네. 5718님 윤 이야기는 이제 그만해요. 알겠습니다. 저희는 정치자의 의견 그대로 따릅니다. 홍준표 이야기로 좀 가보겠습니다. 잠깐 홍준표 후보의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아니 슈미트 동독에 전에는 전략 핵이 배치됐기 때문에 정보에 대한 공유만 바뀐 거죠. 슈미트 그거 다시 공부해 보십시오. 아니 홍 후보님은 혼자 아는 것처럼 하시는데 제가 홍 후보님보다 국제 관계에 대해서 더 전문가입니다.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네. 아니 그럼 앞으로 핵개발 잘 독자 핵무장 보시겠습니다. 추진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공부 좀 제대로 해주십시오. 아니 저렇게 유약해가지고 자 윤석열 후보에게 어떻게 질문을 대통령 바꾸기 위해서 하겠다고 묻겠습니다. 참. 아까 네, 원희룡 후보한테 좀 공격당했어요. 많이 좀요. 그렇죠. 많이 공격당했죠.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원희룡 후보가 차근차근 따지니까 이제 할 말이 없으셨나 봐. 그러다 보니까 유약해가 이렇게 그것도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논리적으로 얘기하고 논리적으로 따져야지 뭐 상대방이 유약해 보인다 뭐 특정 후보에 대해서 공격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홍 후보는 본인이 잘 아는 거 본인이 뭐 공격할 소재만 가지고 계속 질문 아니고 답변할 때는 상당히 또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줘요. 그게 이제 저는 맹점이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윤 후보한테도 계속 공격만 하잖아. 질문만 하고 그럼 본인은 빠져버리고 답변 못하는 걸 또 공격하고 이런 식인데 본인도 명확하게 잘 아는 부분을 어필하지 않으면 홍 후보의 저런 모습도 그게 크게 환영받는 모습은 아니라고 봐요. 홍준표의 상승세 좀 주춤하는 분위기입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저는 이게 윤석열 후보와 연관돼 있다고 보거든요. 두 사람이. 네. 그러니까 다른 후보와 다르게 윤석열, 홍준표 이 두 후보는 서로 간의 어떤 지지율에 연동이 돼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좀 빠지면 홍준표가 올라가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홍준표 후보가 어느 정도 추춤하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후보가 그러니까 따라올 거냐의 문제인 건데 저는 이제 그게 이번 이제 다음번에 발표될 여론조사에서 어느 정도 반영되냐를 봐야 될 땐 저는 좀 안타까운 부분. 제가 그냥 윤석열 후보의 대변이시니까 안타까운 부분은 이게 이제 말에 어떤 실수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줄여야 돼요. 계속 이게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이 또 준비되지 않은 후보라는 이미지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얼마나 줄이느냐가 결국은 다시 반등을 할 수 있을 거냐 없을까를 결정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김병민 대변인. 두 가지를 잡으면 하나는 홍준표 후보와 윤석열 후보 간의 이 여론조사 추세가 연결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의 여론조사는 거의 딱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홍준표 후보가 급격하게 치고 올라오는 모습들은 있었죠. 네. 그러니까 밖에 있는 무당층 그리고 민주당 지지자들을 끌고 들어왔기 때문에
예, 그런 측면들이 일부 있는 것이고 또 과거에 최재형 후보가 지지율 상승 국면에 있었던 나머지 표들을 갖고 오고 있는 거거든요. 어제 토론을 보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원희룡 후보, 하태경 후보 등이 홍준표 후보에게 맹공을 펼치기도 하는데 그렇죠. 어딘가에 있는 표를 가져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윤석열 후보의 표는 굉장히 고정층이 단단하게 있어서 가져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최근에 급격하게 올라간 홍준표 후보의 표를 가져와야 되겠다고 하는 다른 후보들의 모습들이 눈에 띄었다는 게 제가 바깥에서 보고 있었던 상황이고 말실수 언급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하나의 프레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실수 어저께 있었던 토론회라든지 또 기존의 정치 행보를 이어왔을 때 처음에는 윤석열 후보가 광고 듣고 오나요? 아니요. 아니 괜찮아. 청약통장 이런 거는 모르는 거지 말실수가 아니다. 이런 거죠. 작게도 모르는 게지 말실수가 아니다. 이런 거죠. 청약통장 정도로 몰라도 된다. 처음에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평생 검사하셨던 분이 정치 정책을 알겠냐고 얘기했는데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전문적 얘기를 쭉 풀어내니까 그중에서 한두 가지 정도는 일부 모를 수 있죠. 예, 사실관계에 좀 어긋나는 게 나올 수 있지만 다 조정이 가능한 내용들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슈 티키타카 여기서 잠시 닫고 2부는 6시에 이어가겠습니다. 홍준표 후보한테 공격이 집중됐는데 홍준표 후보가 이게 노련하게 연륜이 보였어요. 4535님께서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 홍준표 후보가 아무튼 TV 토론을 통해서 막 치고 나갈 거라고 했는데 그러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얘기는 여기서 접고 2부에서는 민주당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6시에 찾아오겠습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449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연주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인 윤태기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지 막막합니다. 어릴 때 엄마가 집을 나가셨고 3년 전 아빠는 담도암으로 투병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빠와 재혼했던 새엄마는 윤태기에게 남겨줬던 아빠의 유산을 가지고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렇게 윤태기는 세상에 홀로 남겨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응급구조학과에 진학하겠다는 꿈이 있었지만 대학 진학은 포기하고 돈을 벌기로 결심했습니다. 내년이면 성인이 돼서 정부 보조를 받을 수 없는 윤태기에게는 당장 먹고 사는 일이 제일 큰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홀로 서기를 앞두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윤태기에게 희망은 반드시 찾아온다는 걸 보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 밤에 대부분 지역으로 비가 이어지다가 중부지방부터 차차 그치겠습니다. 내일은 흐린 뒤에 중부지방은 새벽부터, 남부지방은 낮부터 맑아지겠습니다. 따라서 내일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다시 크게 벌어지겠고요. 내일 충북과 전북은 새벽까지, 전남과 영남, 제주는 오전까지 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충청 남부와 남부, 제주 지역은 20에서 70mm, 전남 남해안, 경남 남해안 많은 곳은 100mm 이상의 비가 더 쏟아지겠습니다. 경기 남부와 강원도 충북은 5에서 10mm 정도만 더 오겠습니다. 비구름대가 남쪽으로 내려가 있기 때문에 현재 경남 진주에 호우주의보 내려져 있고요. 남부지방의 빗줄기는 강한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부지방에 우려될 점은 내일 새벽에 안개가 짙다는 점입니다. 경기와 강원도를 중심으로 안개가 짙을 걸로 보여지니까
그러니까 공항 이용하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모레까지 남해동부 먼바다와 제주 먼바다의 물결이 2에서 4m로 매우 높겠고요. 당분간 제주 해안과 전남 남해안에는 너울이 유입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의 기온 17도로 예상되고 대전 18도, 대구는 20도를 보이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광주가 28도까지 다시 오르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19.7도입니다. 강혜정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주진우 라이브. 그냥 그렇다고요. 주진우 라이브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역에 따라 2부에 합류하신 분들 계셨죠. 아이고 1부 막바지에 참 재밌었는데 1부 처음에 좋은 정보 많은데 7시까지 주진우 라이브 함께해 주시고 유튜브에서 찾아보시면요 1부도 괜찮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먼저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정한나 씨.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29일 화천대유 최대 주주인 머니투데이 법조기자 출신 김만배 씨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윤 전 총장과 박용수 전 특검이 막역한 사이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 전 총장 측은 윤 전 총장이 김 씨와 개인적 친분이 없다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강력 반발하고 있어 양측 간 진실 게임이 성서로 번질 조짐입니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부친의 부동산 매매를 고리로 한 대장동 연루 의혹으로 여권뿐 아니라 야권 내부로부터도 공격받는 상황으로 내몰렸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성남시 의회 등에 따르면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 사업자 선정 심사에 참여했던 정모 변호사가 지난 25일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찾아 민간 사업자 선정 당시 평가 배점표 등 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자료를 1시간가량 열람했습니다.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경기 남부경찰청을 중심으로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고 본격 수사에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정보센터 뉴스였습니다. 57님께서 티키타카 듣다 보면 시간 훅 가는데 머릿속에 남는 게 좀 헷갈리고 싶지매요. 죄송합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이건 분명히 김병민 대변인의 드리블 때문에 그렇죠. 그래요. 네, 자꾸 이슈를 딴 데로 끌고 가. 가짜뉴스 없는 정확한 정보만 전달해주겠습니다. 신기의 드리블입니다. 네. 그래도 지금 김병민 대변인이 추미애 후보나 다른 얘기는 안 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네, 침대 드리블 안 하고 있습니다. 2816 김병민님은 윤석열 후보님의 말을 해설하시느라 다른 일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해설을 하고 다니죠. 네, 대변인이었습니까? 예. 1147님 꿈속에서도 변명 많이 할 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민주당으로 가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도 토론이 있었습니다. 한 토막 듣고 올까요? 대통령을 사과시켰다라고 자꾸 저에게 오해를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렇습니다. 제가 사직 의사를 대통령님께 밝혔을 때에 대통령님께서는 특별히 감사하다 이런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 후보님, 후보께서 사과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저에게? 네, 대통령 말씀은 늘 존중돼야 하지요. 네. 그렇다면 대통령께서 제 대표직 수행에 대해서 환상적이다, 당정청 관계가 최상이었다. 그 말씀도 추 후보께서 존중하셔야 되거든요. 네, 잘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고 반대로 말씀하신 것은 사과하실 용의가 있는가요? 대표 수행 전반을 놓고 그런 건 아니죠. 방점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죠.
네, 이낙연 대표 빵점이다. 추미애 후보가 이낙연 후보를 이렇게 좀 몰아붙입니다. 네, 왜냐하면 추미애 후보 입장에서는 이런 것 같아요. 본인을 지지하고 있는 지지층 자체가 사실은 좀 그 강성 진보 진영이잖아요. 그 개혁성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분들이 지지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낙연 후보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중도 성향이 강하고 이런 부분도 있어서 아마 대척점에 서 있는 것 같고 2위 후보가 지금 현재 지지율로 보면 2위 후보가 이낙연 후보인데 그 지지율을 끌어와야 되는 상황이 그렇죠. 되는 거죠. 2위를 때려야 되는 그렇죠. 그런 입장도 있어요. 그래야 본인이 또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아마 2위를 공격해서 본인이 지지율을 좀 더 끌어올려서 본인이 2위로 올라가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감정이 많이 묻어나지 않나요? 두 분 사이에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이낙연 대표가 한때 유력한 대권 주자였는데 어느 날부터 자체 보궐선거 이후로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잖아요. 그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고 하니 민주당 당대표 지지율을 다 갉아먹었던 핵심적인 이유가 추윤 갈등 아니냐. 이 추미애 장관의 일들 때문에 이 위기가 왔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토론을 지켜보면 그런 감정들이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낙연 대표가 상황 판단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근데 이미 대세가 다 기울어져 버렸기 때문에 남은 경선이 큰 의미가 있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긴 합니다.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러면 민주당은 뭐 이재명으로 이렇게 끝났다 이렇게 보시나요? 지난번 호남 경선에서 어느 정도 이 한번 반전을 꾀할 수 있는 모멘텀이 일부 있었는데 거기에서조차 제대로 승기를 잡지 못했기 때문에 나머지 있는 경선 과정에서 이를 돌파할 수 있는 변수를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럼 뭐 저도 전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의 경선의 상황을 보면 사실 대세론 자체가 굳어지고 있어서 대세론이 흔들릴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물론 그렇다고 100% 그게 뭐 간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현재 상황으로 보면 왜냐하면 호남 경선에서 만약에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거나 아니면 1위 후보가 바뀌었다고 하면 그렇죠. 어느 정도 의미가 있을 텐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그걸 바꿀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김병민 대변인 말씀처럼 민주당 경선은 지금 대세론이 굳혀져 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국민들께서 한번 마음을 준 후보를 잘 안 바꾸더라고요.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 진영 내에서 유력하게 독보적으로 있는 것처럼 이쪽 진영에서는 또 윤석열 후보에게 딱 독보적으로 줬던 마음들이 잘 안 흔들리는 국민의힘에서는 국민의힘 경선에서는 변수가 없을까요? 맞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아니 민주당에서는 화천대유라고 하는 엄청난 이슈가 터졌는데 이재명 지사의 특유의 뻔뻔함 그러니까 곽상도 의원 나왔잖아요. 50억이 나왔잖아요. 화천대유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분들이 특유의 뻔뻔함으로 이 내용을 갑자기 곽상도 의원으로 확 던져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김병민 대표는 뻔뻔하지 않았는데 뻔뻔해. 진짜 뻔뻔했어. 민주당 내에서 유력하게 반전의 기회를 꾀할 수 있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놓쳐서 아마 이재명 후보가 무난하게 대권 주자가 되고 나면 저희 쪽과의 승부에서 이 화천대유 이슈로 대통령 선거는 결정이 되지 않을까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뻔뻔한 게 아니고 국민의힘이 뻔뻔한 거지 사실은. 아니 왜냐하면 그걸 미리 알았잖아요. 지금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50억 받은 거 미리 알았다잖아. 추석 전에. 그러면 최소한 화천대유가 누구 겁니까? 뒤에 붙여놓고 그렇게 소리 지르면 안 되죠. 그 부분은 좀 그건 좀 뻔뻔하죠.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저희도 나중에 안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뭐 그 내용을 알았던 사람들은 사실관계를 명확하지 않았던 거라 확인이 필요했다 얘기를 하는데 사실관계 확인을 빨리빨리 하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아쉬움이 남는다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뻔뻔한 거는 이재명 지사가 아니고. 근데 중요한 건 문제가 생기잖아요. 국민의힘에서는 초선 의원들까지 나서서 곽상도 의원직 내려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최소한의 양심이 있죠. 윤희숙 의원 같은 경우는 작은 문제에 본인의 의원직 배지를 떼버리는 헌정사의 이례적인 일들까지 하게 됩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를 둘러싸고 많은 일들이 나오는데 잘못했다, 문제 책임져라 이런 사람들이 왜 없죠? 아니,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관련해서 아무도 지금 나온 게 없어요. 의혹만 있지. 그럼 곽상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은 지금도 의원직 사퇴에 대해서 별로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끝까지 버틸 것처럼 생각되는데 이건 초선 의원들 몇 분이 얘기하시는 거하고 곽상도 의원이나 김 지금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김기현 원내대표도 상당히 요보적 입장이에요. 좀 이준석 대표 혼자서 막 처벌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죠. 나머지 분들 전혀 얘기 안 하고 있어요. 이건 저는 문제라고 보고 이재명 후보는 아직까지 직접적으로 연관된 게 나온 게 없잖아요. 그럼 아니 뭐 있어야 얘기를 하지. 없으니까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성남시 도시개발공사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와서 오늘 압수수색에 들어갔으면 당시 성남시에 몸을 담고 있었던 사람들에 대한 문제 그리고 그 당시 지방자치단체 장으로서 의사결정을 내렸던 이재명 후보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에 대한 문제라도 언급을 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은 매우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압수수색을 통해서 결과가 나오면 누가 연관되는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압수수색하는 것은 수사 과정에서 필요해서 하는 거지. 그게
그게 성남시가 문제고 시장이 문제가 있어서 압수한 건 아니에요. 아직은. 그건 모르는 거라는 거죠. 화천대유에서 돈을 받은 사람은 지금 곽상도 의원의 아들과 그리고 원유철 전 의원인데 원유철 전 의원 국힘의 전신에서 원내대표를 하고 2015년 14년 그 당시에 원내대표를 하고 굉장히 핵심이었죠. 네, 맞습니다. 곽상도 의원은 박근혜 정부에서 초대 민정수석을 했고 굉장히 실세였죠. 권력에 있는 사람들이 화천대유에 다 모여든 것 아니냐고 국민들이 의심하고 있잖아요. 네. 성남의 뜰에 있는 대표가 나는 뭐 바지 대표였다 등에 대한 언론 인터뷰를 하면서 이 진실이 밝혀질 수 있을까에 대한 언급했던 내용들 보시면 이거는 단순하게 대한민국에서 검찰, 경찰의 수사로 진실이 밝혀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분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검찰이 수사대로 진행을 하는데 검찰의 수사만으로 미진할 경우 여야가 합의를 통해 어떤 성역 없이 진실을 밝겠다는 의지를 밝혀야 되거든요. 0464님께서 김병민 대변인 입담이 지나치게 찬란합니다. 얘기합니다. 드립을 지나칩니다. 네. 특검 가시죠. 네, 특검을 지금 검찰 얘기했던 것처럼 검찰 수사 잘 지켜보고 제대로 안 되면 그때 가서 해도 돼요. 아 그렇습니까? 네. 문양선님께서 정말 재미있게 듣고 있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를 정도로 집중해서 듣지만 남는 거는 많지 않습니다. 정치 이슈가 그렇습니다. 이 화천대유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다른 데 가지 마시고 주진우 라이브에서 이슈 티키타카 이 김병민 최진봉 두 분 이렇게 정리하는 거 보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죠. 판단은 여러분께서 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김병민 최진봉 두 분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